치주 질환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알려주실 오늘의 헬스톡톡 전문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통합치약 전문의 황민혁입니다. 감기보다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바로 치주 질환인데요.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결과 치은염 및 치주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670만 명으로 감기 환자 수를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 치주 질환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우선은 치주질환을 얘기하기 전에 치주 조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치주 조직은 치아를 둘러싸는 조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은이라고 불리는 잇몸, 그리고 치조골이라는 뼈, 그리고 치조골과 치아를 연결해주는 치주인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주 조직에 질환이 생긴 경우를 치주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치주질환에는 치은염도 있고요. 그리고 치주염, 그리고 최근에는 임플란트 주위염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은염과 치주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치은염은 염증, 즉 염증이 치은, 잇몸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요. 치주염은 더 많이 진행돼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뼈, 치조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치조골과 치아를 연결하는 치주인대 등까지 파급되어 있는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감기 환자 수보다 치주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 수가 더 많다고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치주 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치주 질환이 생기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주된 원인은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균이 얇은 막의 형태로 치아 주위를 감싸게 되는데요. 적절한 양치나 여러 가지 세정을 통해서 제거되지 않으면 치석이라는 딱딱한 성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치석은 쉽게 생각하면 구멍이 많은 돌이라서 안쪽에 세균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요. 치은 그리고 치주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분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치은 질환이 생기고 치주 질환이 생기고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치주 질환 치료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치아가 썩거나 상하면 갑자기 찌릿한 느낌이 든다거나 아프다거나 치아가 시린다거나 하는 식의 방식들로 제가 이가 지금 상했구나, 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치석은 내가 치석이 생겼나? 라고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치주 질환의 증상에는 우리가 이럴 때 치과를 내원해야 하는구나 라고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깊은 치주 질환의 경우에도 본인이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한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치과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꾸 양치를 하실 때 자꾸 잇몸에서 피가 나시고, 그 다음에 치아 사이사이가 자꾸 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나, 그리고 열심히 양치를 했는데도 자꾸 입안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심해지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도 자꾸 드실 수 있고, 잇몸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치아 사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얼굴이 붓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일 수 있으니 근처 치과에 내원하셔서 잘 진단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무서운 게, 물론 내가 치아에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잇몸이 안 좋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둔한 편이라서 저 같은 분들은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나? 하고 문득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치주 질환을 장시간 방치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편한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늦게 이제 치과를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가장 안 좋은 경우는 결국은 그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 그러니까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더 심해서 그 치조골이 많이 손상돼서 추후에 임플란트나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셀프 체크를 해보신 후에 내가 문제가 있으면 가까운 치과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치주 질환에 관련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담긴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심근경색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김 씨.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즐긴 그의 심근경색의 원인은 다름 아닌 만성 치주염이었습니다. 치주염을 치료하자 증상이 빠르게 호전됐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적극적인 치주 치료와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 치주 질환과 심근경색이라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조합인데 치주 질환이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네, 우선은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혈관을 통해서 몸 곳곳에서 관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심장 쪽에 어떤 수술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치주 질환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두꺼워져서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이 약 4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부 박 씨는 임신 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지만 최근 2개월 전부터 잇몸이 붓고 칫솔질을 할 때마다 피가 나거나 입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벌써 치과로 달려갔겠지만 치과 치료가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치통을 참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잇몸이 계속해서 붓고 피고름이 나면서 통증이 극도로 심해지자 하는 수 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박 씨는 임신성 치은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장님, 임신성 치은염이 뭔가요? 우선 임신성 치은염은 임신을 하신 분들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치은염인데요. 임산부 3분 중에 1분이 이 증상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이 호르몬 변화가 잇몸을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덧 등으로 인해서 구토를 자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입안 환경이 산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상황이라서 결국은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임신성 치은염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5배 많은 세균을 구강 내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임신성 치은염이 임산부 3명 중 1명꼴로 발생을 한다면 33%가 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임산부들이 겪고 있는 질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연자분처럼 임산부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혹시나 내가 뭘 했을 때 아이에게 해가 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임신한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아도 아기에게는 영향이 없을까요? 우선은 임신 중기,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치과 치료를 하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시기에 주변 치과에 가셔서 잇몸 상태와 그리고 치아 상태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임신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아기가 더 커지고 그다음 몸도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적절한 중기 때 먼저 체크를 잘 받아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중기, 그러니까 4개월 이후부터는 치과에 내원을 하신 후에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주 질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치주 질환이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스케일링이라고 알고 있는 치은 연상, 치석, 잇몸 위에 보이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잇몸 속에도 치석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치석을 제거하는 치근 활택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육안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육안으로 내 치아에 지금 치석이 많이 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치과에서 밝은 빛이나 확대하는 기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치아 사이사이에 치석이 잘 보이지만 환자분들이 치석을 자세히 보기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또 치석이 많으신 분들은 거울도 자세히 보시면은 또 사이사이 치석이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치과에 오셔가지고 검진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치주 질환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치석을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치주 질환이 좀 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적용될까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석만 있고 염증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석을 제거하면 이제 금방 호전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염증이 너무 심화되어 있고 깊은 곳까지 염증이 있다면 그 염증을 그 수기구를 통해서 긁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은연화 소파술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 방법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서 내부를 정확하게 보고 긁어내고 염증도 긁어내고 치석도 제거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치석 제거하는 게 우리 치주 건강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주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말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이를 잘 닦으면 이가 건강하고 튼튼할 거다.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런 말을 저는 정말 기따갑게 듣고 살았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우선은 양치를 정말로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양치를 정확하게 한다는 게 뭐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해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 바른 양치법으로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는 좋은 방법으로 양치를 하시더라도 소리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치아 사이를 관리하는 기구를 사용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실이나 또는 치간 칫솔 아니면 치간 세정기, 흔히 워터픽이라고 불리는 물총 같은 기구도 있는데요. 그 기구들 중 잘 선택하셔서 치아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 모든 방법들을 열심히 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체크 받으시고 관리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양치질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 치실, 거기에 분사기까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를 조금 더 건강하고 깨끗하게 양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치주 질환으로 심근경색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치주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에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치아의 수가 기억력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씹는 저작작용이 뇌의 활성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작작용을 통해서 뇌 신경과 연결된 부위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혈류는 해마라고 불리는 기억과 인지를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키게 되는데요. 이 해마가 활성화됨을 통해서 기억, 그리고 학습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고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의 수가 치주 질환을 통해서 감소되게 되면 점점 저작작용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그 뇌의 활성화가 되는 부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그 인지 부분에 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치주 질환의 건강이 내가 씹는 저작에도 연관이 있고 거기에 해마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니까 치매, 뇌, 거기에 심근경색까지 다 잘 관리를 하려면 치아가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치아 건강 역시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치주 질환이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이제 흔히들 치주 질환은 중장년층에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한치주과학회에 따르면 최근에는 젊은 20대, 30대 연령층의 환자들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양치질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양치질로 인해 잇몸에 손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치아에 마모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치아 사이사이가 청소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플라그 때문에 또 잇몸 사이사이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흡연, 그리고 음주 등도 잇몸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주 질환은 중장년층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모든 연령층에서 잘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장, 거기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전 연령대 모두 다 이 치주 질환, 잇몸, 치아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이 씨는 평소에 이가 시리거나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은 이 씨는 치주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결국 이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 경우가 아까 치주 질환이 심했을 때 발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하고 발치를 했을 때 평생 치아가 없는 채로 살아야 하나요? 치아가 이제 상실된 부위의 틀니, 그리고 주변 치아를 깎아서 씌워서 이렇게 어깨동무 하듯이 그 치아 상실 부위를 만들어주는 브릿지란 치료를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치료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더 임플란트라는 치료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상실된 부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임플란트라는 치료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치조골, 그 치아 주위 뼈, 남아있는 뼈에 임플란트라는 나사를 심어서 고정을 해서요. 그 부분에 마치 치아처럼 머리를 만들어주고 몸통도 만들어주고 뿌리도 뼈에 잘 만들어줘서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 시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우선은 수술이 크게 2회법이랑 1회법으로 나눠지는데요. 2회법은 우선 잇몸을 열고요. 아까 말씀드린 매식체라는 그 나사를 뼈에 우선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잇몸을 다시 닫아주고 잘 낫고 고정될 수 있게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제 잇몸을 열어서 그 회복을 도와주는 뚜껑, 좀 쉽게 말씀드리면 회복을 도와주는 기둥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은 동그란 뚜껑 같은 게 보이실 텐데요. 1회법은 이 과정을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을 열고 아까 말씀드린 매식체를 나사를 심고 그 다음에 회복을 도와주는 뚜껑을 연결하고 잇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의 수술 만에 그 동그란 뚜껑이 입안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이제 또 많이 발달해서 잇몸을 열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으로 컴퓨터로 계획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여건이 안 된다,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라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 뼈가 충분하지 않고 뼈가 너무 약해져 있거나 없게 되면 수술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신적인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수술 당일에 예를 들어 뭐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으시거나 당이 조절이 안 되시거나 또한 최근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주사를 맞으셨거나 아니면 약을 드시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담당 주치의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 식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치아가 전체 내 몸의 건강과 큰 영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몸은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인공치아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치아도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수명이 다 다르듯이 임플란트 역시 관리를 잘 해주시는 정도에 따라서 수명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10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20년 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체크를 하실 때 잘 가주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관리해 주실 때 치아 관리 하시듯이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한 번씩 받아주시고, 이렇게 관리해 주신다면 오래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원래 치아도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지만 임플란트 이식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치아 건강을 위한 첫걸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희가 치과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요, 그 첫걸음은 댁에서 이제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구를 잘 사용해 주셔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체크를 받아주시면 건강한 이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하루에 3번 양치질은 물론이고 여러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내 치아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